강남 한복판의 호텔 예식장. 겨울 햇살이 통유리를 타고 들어와 흰 꽃다발 위에 내려앉던 그날. 저는 그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먼 여정의 출발점이 될 줄은 조금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입구에서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세 분이 코스 정찬 자리에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는 동안 접수 테이블 앞에서 축의금을 받던 사촌동생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봉투가 얇았습니다. 저기, 이게 5만 원인데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그 작고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조용히 저를 지나 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저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것을 저는 고스란히 읽었습니다. 기쁜 날이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이 봉투 하나에 단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 놓았네요.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따져. 진심이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는 코트를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목이 막혔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식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몰라냈겠죠. 그날 밤 제가 그 봉투를 조용히 촬영했다는 걸. 그 5만 원짜리 종이 한 장이 훗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윤진, 서울 마포에 사는 34살입니다. 대기업 카드사 리스크관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백 건의 이상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게 제 일입니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보다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작은 이상 신호 하나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정작 제 결혼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돈의 흐름에는 왜 그토록 오래 눈을 감고 있었는지 지금도 스스로에게 가장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2025년 가을,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을 돌이켜보며 정리한 회상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4년 초겨울 남동생 오윤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접수 테이블에 놓인 봉투 하나가 제 결혼 생활의 민낯을 비추는 첫 번째 거울이 될 줄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직후 카드사에 입사해 어느새 12년 가까이 됐어요. 리스크 관리팀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돈의 흐름을 읽는 것이 생활 그 자체가 됐습니다.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지는지, 어디서 패턴이 끊기는지, 그 흐름의 단절 안에 어떤 위험이 잠들어 있는지, 저는 그걸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적 감각이 정작 제 집 안에서는 얼마나 무뎌져 있었는지,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남편 박진호와는 31살 가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진호는 중소기업 대리였고 저보다 수입이 낮다는 것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 전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 관계를 망칠 만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월급을 완전히 공개하고 생활비는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적금과 부부 공동 정기적금으로 쌓았는데 진호가 연말정산공제의 혜택이 크니까 내 명의로 개설하자고 했을 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넣는 돈이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잔액은 3,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장의 주인 이름은 진호였지만 그 안에 담긴 돈의 절반 이상은 제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제 돈이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결혼 전 친정어머니가 증여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모아온 돈으로 사주신 신축 아파트였고 등기부등본에서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까지 모든 서류가 제 명의로 완벽하게 정리된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진호도 처음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에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것도 내 집이다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남동생 윤재는 저보다 5살 아래로 시중은행에 다니는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나 누나한테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예식장 계약부터 시혼집 보증금까지 혼자 다 해결한 동생이었습니다. 강남 호텔 예식장이 과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허리를 졸라맸는지 누나인 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한복을 손질했고 아버지는 연도별 경주사 명부를 꺼내 초대 명단을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윤재의 결혼식은 어느 날보다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눠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초대장을 직접 드렸고 날짜도 2달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시어머니 강춘자 어머님, 남편 진호, 시동생 도련님까지 3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양가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면 관계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도 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예복 단추를 마저 잠그며 윤재가 밝게 웃었습니다. 누나, 진호 형이랑 어머님도 다 오시는 거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럼. 3분 다 오신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내 날이니까 다른 생각은 다 접어. 알겠어. 근데 누나, 오늘 누나도 행복해야 해. 응원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을 남기고 윤재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로연 홀은 통유리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드는 정찬 홀이었습니다. 12개 테이블마다 흰 장미와 안개꽃이 놓였고 웨딩 촛불이 홀 곳곳에서 흔들렸습니다. 1인 코스 식사가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3분이 앉으실 자리는 25만 5천 원이 넘는 자리였습니다.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었어요. 리스크 관리 직종에 오래 몸담다 보면 숫자가 그냥 먼저 읽힙니다. 시어머니 어머님이 도착하신 건 식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 핸드백을 들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오셨고 진호와 도련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련님은 홀에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어 꽃장식과 샹들리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홀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각도를 바꿔가며 찍는 모습이 SNS에 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접수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이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축의금을 받고 있던 제 사촌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봉투가 납작했습니다. 반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저는 그 봉투의 무게가 지폐 한 장 정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촌동생이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당황함을 감추려 고개를 살짝 숙이는 그 짧은 동작을 저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3분이 내신 봉투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스 정찬 1인분 식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확하게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상 밖의 일이라 감정이 따라오기 전에 뇌가 먼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서 접수 직원의 표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유지하셨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날 아들의 결혼식에서 며느리 측 시댁이 낸 봉투가 5만 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고 식은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다가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윤진아, 가족끼리는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됐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니. 우리가 여기까지 직접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정성이야. 하객들이 서 있는 복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 그 말. 마치 제가 지금 뭔가를 따지고 드는 사람인 것처럼 먼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천천히 재생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예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를 목에서 끌어내는데 들어간 힘을 그날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진호는 어머니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 한 번 없이 그냥 어머니를 따라 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직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피로연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도련님은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어머님은 웨이터를 불러 음료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진호는 옆 테이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 저 자리를 오가며 얼굴 근육을 붙잡고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을 때 눈가가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웃어야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원래 그런 거 무신경하신 분이야. 솔직히 뭘 기대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이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걸 데이터를 읽는 머리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봉투 사진, 방명록 화면, 정산 문자 캡처를 하나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정리 중이라고 붙였습니다. 진호는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불을 끄고 누웠지만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폰 화면에서 잠깐 스쳐간 적금 앱 알림 하나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아직은 작고 희미한 그 신호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관리 일을 하는 사람은 몸으로 압니다. 이상 신호가 한번 잡히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나중에 큰 패턴의 일부가 된다는 걸. 저는 5만 원짜리 봉투 한 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창밖으로 빗소리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록이 생긴 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쌓이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꼭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달콤했습니다. 윤진아,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진수 결혼 얘기도 할 겸이라는 말에 저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2025년 1월, 시댁 아파트는 새학기를 앞둔 것처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동생 도련님 결혼 준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예단 목록, 혼수 리스트, 예식장 견적서가 커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미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려는지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수 도련님이 좋은 아이를 만났다는 것, 예비 신부가 얌전하고 착하다는 것,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늘 무언가를 포장하는 포장지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윤진아, 진수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애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저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3천만 원만 보태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큰 며느리 입장에서 동생 시혼집 잡는데 보탬이 되어주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나중에 꼭 갚을 거야. 3천만 원.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뜨는 순간 저는 가만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숨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도련님의 계정이 떠올랐거든요. 불과 사흘 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수입차 전시장 앞에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담 완료. 이 친구 내 것 된다. 번쩍이는 대형 수입 SUV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도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당장 여윳돈이 없어요. 아이, 윤진아. 너네 맞벌이잖아. 그리고 아파트도 있잖니.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마포 아파트. 어머님이 그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SNS 사진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도련님이 수입 SUV 상담을 받으면서 신혼집이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 그 계산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의 감각이 또렷하게 짚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진수 도련님 시혼집 전세금으로 3천만 원을 요청하셨어. 응. 나도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드릴 수 없어. 우리한테 그 여윳돈이 없고 설령 있어도 목적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어머니가 꼭 갚는다고 하셨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도련님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없다는 사람이 수입 SUV 계약 상담을 받고 있어. 진호 씨, 이게 말이 돼? 진호는 화면을 보고 잠깐 굳었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진수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랑 이거랑 별개야. 그리고 윤진아, 솔직히 말해. 너 아파트 있잖아. 어머니 눈에는 그게 다 가족 재산처럼 보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얼굴을 한번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무언가, 마포 아파트에 대한 무언가. 그 아파트는 내 어머니가 증여해 주신 내 특유 재산이야. 가족 재산이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그냥 해본 말이야. 진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 공동적금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이 그대로였습니다. 3,620만 원. 하지만 그 숫자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진호명의 통장, 내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간 적금. 어머님이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진호는 이미 내 아파트를 가족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출근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내 작은 글씨로 날짜와 대화 내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의 핸드폰에서 어머님과의 카톡 알림이 잠깐 화면을 비췄습니다. 진수 착오는 알아서 처리할게. 윤진이 설득 잘 해봐. 저는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설득. 어머님과 진호 사이에서 저는 설득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빌려주거나 내놓거나 설득되어야 할 사람. 그 구도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주방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펴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2월, 결혼식 5만 원 봉투. 1월, 신혼집 명목 3천만 원 요구. 수입 SUV 상담 사진. 아파트도 가족 재산이라는 남편의 말. 줄을 그어 연결하고 나니 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였습니다.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밖으로 겨울밤 마포 강변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어머니가 주신 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숫자와 서류로 싸우겠다고. 그게 제가 12년 동안 배워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싸움이 이토록 빠르게, 이토록 정면으로 들어올 줄은 아직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자동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부부 공동 정기적금 해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금 금액 3,621만 8,450원. 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적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적금 해지. 3,60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 3년 넘게 쌓인 돈이 만기를 목전에 두고 해지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은행 앱으로 들어가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해지일은 어젯밤이었습니다. 진호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해지금은 진호의 개인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간 뒤 동시에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체받은 계좌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앞 네 자리만으로 어느 은행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계좌 번호의 앞자리를 보면 은행이 읽힙니다. 그 계좌는 진호 어머님이 쓰시는 은행의 계좌 형식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출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내고 진호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충격이었는지 그 경계가 그때는 불분명했습니다. 카페에서 20분쯤 기다리자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순간 굳는 표정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해지 알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해지했어. 4명의 통장이니까 그 적금 안에 내 월급에서 나간 돈이 절반이 넘어. 우리 둘이 합의해서 만든 공동 자금이야. 어디로 보냈어? 진호는 시선을 내리깔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잠깐 맡긴 거야. 진수 시혼집 준비하는데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잖아. 어머님 계좌로 간 거 맞지? 그리고 거기서 진수 도련님 수입 차 인도금으로 간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멈춤을 보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흐르는 배경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4명의 통장인데 무슨 횡령이야. 과장 좀 하지 마. 진호의 목소리에 방어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을 내리눌렀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순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진호 씨, 명의가 내 이름이라고 해서 그 안에 돈이 전부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매달 자동이체로 넣은 금액, 3년치, 이체 내역이 다 남아있어. 법적으로 이건 부부 공동 자금이야. 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나 하는 거야? 가족 사이에 그렇게 법 들이밀 거야? 가족이니까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진호 씨가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달라져. 진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야, 나야. 지금 통화돼? 응,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이상한 일이 생겼어. 네, 도움이 필요해. 은행원 머리로 좀 봐줘야 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윤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윤재는 제가 건넨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적금 해지 알림, 이체 내역, 도련님 SNS 수입차 사진의 날짜. 윤재는 은행원답게 침착하게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누나, 이거 이체 날짜 봐. 해지금이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날이랑 진수씨 차량 인도금 납부 날짜가 거의 같아. 수입차 딜러십 계약금이랑 인도금 납부 타이밍이 딱 맞는다고. 그게 어떤 의미야? 돈 세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금 경로 숨기기야. 진호 형 명의로 빠진 돈이 어머님 계좌를 거쳐서 진수씨 차 인도금으로 간 거라면 그 흐름 자체가 증거가 돼.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 신청 넣으면 법원이 계좌 흐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저는 윤재의 말을 들으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날짜, 계좌, 금액, 이체 경로. 제가 매일 회사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거래 패턴 분석. 다만 이번에는 타인의 계좌가 아니라 제 결혼 생활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누나, 지금 상황 정확히 인식해야 해.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야. 재산권 침해야.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거야. 법적 자료 싸움을 해야 해. 동생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족의 입을 통해 듣는 것과 혼자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눈물 같은 게 나올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료 정리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법원에 낼 수 있는 자료부터 목록 만들자. 그날 밤 카페에서 우리 남매는 2시간 가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빈 음료잔이 2개씩 쌓이는 동안 파일 목록이 채워졌습니다. 자동이체 3년치 내역, 적금 해지 알림 캡처, 진호명의 이체 기록,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날짜, 차량 인도금 납부 날짜. 윤재는 은행원으로서 알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진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책상에 앉아 파일 목록에 항목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진호가 한 말. 4명의 통장인데 무슨 횡령이야.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발화 날짜, 장소, 맥락까지. 리스크 관리 직원이 이상거래를 기록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춘자 어머님 계좌를 거쳐 도련님의 수입 SUV 인도금으로 흘러간 3,600만 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남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자금 이동이었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춘자 어머님의 생신은 4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빌미를 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신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백화점에서 산 케이크 상자를 들고 그리고 봉투 하나를 챙겨서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진호, 도련님, 시누이 박진아 아가씨가 모여 있었습니다. 생신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케이크 위에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설빔처럼 차려입고 소파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은 다음 그 봉투를 꺼내 어머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봉투를 드셨습니다. 그 무게를 손으로 느끼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가족끼리는 돈을 따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을 담아왔어요.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아 아가씨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어머님 쪽으로 돌렸습니다. 적금 해지 알림 캡처, 이체 내역, 도련님 차량 인도금 날짜가 일치하는 표였습니다. 윤재가 날짜별로 정리해준 그 표. 부부 공동 적금이 어머님 계좌를 거쳐 진수도련님 수입차 인도금으로 들어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요.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 생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시며 입술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도련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아 아가씨만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새언니, 지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생신날에 이런 걸 꺼내요? 아가씨,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읽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자리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사흘 뒤 진호 명의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 안에는 마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거주한 주거, 공간이므로 절반의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장을 펼쳐 읽으면서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쇄된 글자로 마주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날 오전, 저는 회사 리스크 관리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비에서 외부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진아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윤진 씨 불러요. 지금 당장. 저 여기 카드사 직원 오윤진 씨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입증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창 너머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굴 표정을 유지한 채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제 직장이에요. 새언니가 어머니 생신날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우리 가족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진아 아가씨는 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자리로 올라가며 로비 CCTV 화면이 기록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 기록, 서명 장부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보안팀에 요청했습니다. 로비 CCTV 영상과 방문 기록 보존을 요청한다고. 그로부터 이틀 뒤 사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카드사 직원 중 한 명이 시댁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서와 직급이 특정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 17번이라고 붙였습니다. 이혼 소장, 아파트 분할 청구, 회사 로비 소란, 블라인드, 허위, 비방글. 사흘 사이에 4가지 공격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고소장 양식을 열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항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면 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자리에 앉아 증거 파일 목록을 재정리했습니다. 파일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싸울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지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최은주예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최은주, 시동생 도련님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은주 씨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이 부어 있었고 손에 쥔 종이컵이 손떨림으로 인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당했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 씨는 손에 쥔 종이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님이 예단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먼저 비용을 말씀드렸다는 것. 예단비가 얼마라더라. 지참금이 얼마라더라. 시댁 예식 준비에 이만큼이 든다더라. 처음엔 관행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불안감에 혹시 실례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셨던 5천만 원이 시어머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돈 중 일부가 오빠 차 계약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도 어머님 계좌에 그대로 있고 신혼집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은주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 5천만 원. 그 돈으로 도련님의 수입차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거 형수님한테 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오빠, 그리고 진호 씨가 나눈 대화예요. 몇 달 전에 어머님 집에 갔다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 혹시 모른다 싶어서 녹음을 했어요. USB를 받아드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음성 파일이 열렸습니다. 춘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면 법원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산 집이니까 절반은 줄 것이다. 마포 아파트 절반을 받아내면 그걸로 진수 신혼집을 해결할 수 있다. 진호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위자료는 얼마라도 받을 테니 손해볼 게 없다. 진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 말에 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절반 팔면 내 목도 챙겨줄 수 있다고.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카페 안에서 음악 소리가 배경으로 흘렀습니다. 은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결혼 못하겠어요. 부모님 돈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형수님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USB를 쥔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 이 녹취를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용기인지 은주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윤재를 불렀습니다. 셋이 윤재 직장 근처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윤재는 USB 파일을 들으며 메모를 해나갔고 이미 자신이 정리해 두었던 자금 흐름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누나, 이 녹취에서 세 사람 목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돼. 그리고 내용이 처음부터 마포 아파트 지분을 목적으로 한 이혼 소송 계획이야. 이거 공모죄 적용 여지가 있어. 은주 씨 5천만 원은?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거 확인이 되면 사기 내지 불법 편취로 볼 수 있어.
명목이 뭐였어요? 은주 씨?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단비, 지참금 준비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믿고 드린 거예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바라봤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그 물체 안에 시댁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포 아파트 지분 탈취, 은주 씨 5천만 원 가로채기, 이혼 소송을 이용한 재산 분할 공모, 그것이 가족끼리 다정하게라는 말로 포장된 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나, 감정 싸움은 이제 끝내야 해. 법정 반격이야. 증거 리스트 다시 만들자. 윤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울면 내일 싸울 힘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강춘자, 박진우, 박진수. 그 아래에 증거 항목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시댁은 저를 마포 아파트를 빼앗기 위한 도구로 이혼 소송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상 거래를 추적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내부 증인이 생겼다는 것.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처음 찾아간 건 5월 초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들고 간 파일을 훑어보시더니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파일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자동이체 3년치 내역 적금 해지 알림, 이체 경로 정리표,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날짜, 차량 인도금 납부 확인서, CCTV 보존 요청 확인서, 블라인드 캡처 파일, 그리고 USB 녹취 파일. 의뢰인분, 이 자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업이 카드사 리스크 관리 과장입니다. 변호사님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탄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가까이 혼자 쌓아온 자료들이 쓸모없지 않다는 확인. 그것이 그때 제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포 아파트 특유재산 방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진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거주한 주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반박 자료가 세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혼인 전 체결된 증여계약서, 증여 당시의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영수증. 세 가지 모두 저 단독 명의였고 날짜는 혼인신고보다 6개월이 앞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결혼 이후 아파트 유지 관련 관리비, 수리비, 세금 납부 내역이 모두 저명의 카드와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함께 살며 관리에 기여했다는 논리로요. 하지만 실제 납부 내역이 전부 의뢰인 명의라면 그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요. 부부 공동 적금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진호 측은 자기 명의의 통장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치 자동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매달 제 급여 계좌에서 진호 명의의 적금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체 금액의 합계가 전체 잔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질적 공동 자금이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6월 초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처음으로 진호와 같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혼인 중 공동으로 사용한 주거이며 남편이 유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분할 청구가 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지비 납부 내역입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일체가 의뢰인 명의 카드와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측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호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적금 무단해지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3년치 내역 해지 당일 이체 경로, 시어머님 계좌 경유, 차량 인도금 납부의 일치 자료였습니다.
해지금이 피청구인 어머님 계좌로 이체된 날짜와 시동생명의 차량 인도금 납부 날짜가 일치합니다. 이 흐름에 대해 피청구인 측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호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개인 적금 해지이며 가족 간 임의 사용입니다. 이체 경로상 시동생의 차량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가족 간 임의 사용이라면 그 결정에 공동 자금의 절반 이상을 출연한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진호 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조정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녹취 파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자 어머님이 예단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뒤 은주 부모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말한 부분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진아 아가씨 건도 정리됐습니다. 로비 CCTV 영상과 방문 기록 서류, 블라인드 게시물 캡처. 사내 법무팀이 게시물 작성 정황을 IP 추적과 접속 기기 분석으로 좁혔습니다. 작성자가 진아 아가씨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직장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본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에도 퇴근 후 집에 앉아서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을 쏟아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읽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보완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운 모든 것을 이 싸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정이라는 말, 야박하다는 프레임.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의 언어의 숫자와 날짜와 계좌 내역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명확한 언어였습니다. 가정법원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비어 있었고 판사님과 양측 변호사 그리고 진호와 저만이 그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서류 위에 내려앉았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았습니다. 진호는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혼인 기간 3년여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한 주거이며 남편이 생활 유지와 수리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도 부부 공동의 노력 덕분이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피청구인이 기여했다는 아파트 유지 관리 비용의 항목과 구체적인 납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변호사님의 요청이 나왔습니다. 진호 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구체적인 납부 기록이 아닌 일반적인 진술 자료뿐이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제출한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납부 내역은 3년치 카드 명세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 항목 하나하나가 제 명의에서 출금된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청구인 측, 의뢰인이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납부 내역이 있습니까? 진호 측 변호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을 현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측 자료가 유일한 납부 내역으로 검토됩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확신. 그것이 빠져나가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공동적금 무단 해지 건이 다뤄질 차례였습니다. 진호 측은 자기 명의의 금융상품을 자신의 재량으로 처분한 것이며 처분된 자금은 가족 간 임시 사용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년치 자동이체 내역 청구인 급여, 계좌에서 피청구인 명의 적금 통장으로의 정기 이체 기록, 그리고 자금 이동 경로 정리표였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제공한 녹취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춘자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마포 아파트 절반을 받아내면 진수 신혼집이 해결된다는 내용, 진호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위자료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 진호에게는 아파트를 팔아 몫을 챙겨주겠다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호의 대답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대로 하시면 된다고 판사님이 재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녹취 일부를 확인하셨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진호가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무언가를 낮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녹음 내용의 진정성을 다투실 의향이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잠깐의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침묵의 길이가 답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별도로 진행 중이던 은주 씨 측의 민사 소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춘자 어머님이 예단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에 관해 진술하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처음에는 은주 씨 부모가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 측이 통화 기록과 추가 녹취를 제시하자 어머님의 말이 흔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수가 다 알아서 했다. 자신은 모른다. 말을 3번 바꾸셨습니다. 도련님은 차량 인도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사업 수익이라고 했다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가족이 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진술이 모두 달랐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점심 휴정 시간에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은주 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은주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저 오늘 통보할 거예요. 진수 도련님한테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혼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부모님 돈은 법대로 받을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담담했지만 눈 밑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법정이 재개되기 직전 도련님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은주 씨가 그 앞에 섰습니다. 진수 씨, 저 파혼할게요. 부모님 5천만 원 돌려주시면 더 이상 뭘 요구할 생각 없어요. 도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은주 씨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저는 복도 반대쪽에서 진호가 나타나 도련님과 마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롭게 오갔습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가족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 같은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저를 탐욕스러운 며느리로 모라 아파트를 빼앗으려던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법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은 2025년 가을, 노란 은행잎이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던 날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변호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전화 주세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은 마포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혼인 전 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며 혼인 기간 중 유지 관리 기여가 청구인 단독 명의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기여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부부 공동 적금 무단 해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공동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출연 비율이 확인됐으며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해지해 가족 구성원의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진아 아가씨에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허위 내용을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직장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기소는 별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의실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노란 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발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으로 버텨온 몸이 비로소 힘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러 판결문 원본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들러 이미 준비해 두었던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박진수 명의 수입 SUV였습니다. 차량 번호, 등록 일자, 딜러십 주소까지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접수는 바로 됐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도련님이 자주 세워두던 강남의 한 수입차 전시장 인근 주차구역에서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차 쪽으로 걸어오다가 견인고리가 걸리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잠깐요. 이거 제 차예요. 무슨 일이에요? 견인 기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련님은 서류를 보고 굳었습니다. 그 차에는 제 이름이 적힌 압류 조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쇼윈도에 비치는 번쩍이는 차체 위로 견인 갈고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의 스마트폰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련님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던 진호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망이 돌아가는 사이에 SUV는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윤재가 알려줬습니다. 견인 현장을 지나다 봤다는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뭔가가 정리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엉켜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 이후 시댁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부추겼다며 소송비를 내놓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진술을 다독이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배은망덕하게 구느냐며 응수했습니다. 도련님은 차를 빼앗겼다며 형 탓을 했고, 진아 아가씨는 명예훼손 배상금을 어머니가 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서로에게 소송비, 벌금, 배상금을 떠넘기며 벌이는 진흙탕이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안에 없었습니다. 진호에게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판결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진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가 한 집에서 3년이나 살았는데. 저는 잠에서 깨어난 채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던 거 맞아. 그 집은 내 어머니가 주신 내 집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돈과 직장과 자존감까지 지켜야 했어. 진호 씨는 그 3년 동안 무엇을 지켜줬어?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마포 강이 보였습니다. 물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아파트 그 거실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윤재가 보낸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누나, 밥 먹었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먹었어. 오래 잊고 있던 것 같은 단순하고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었고 끝까지 제 것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누군가의 야박한 며느리도 탐욕스러운 아내도 아닌 그냥 오윤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